안녕하십니까, 노종면입니다. 오늘 더 뉴스의 문을 여는 키워드는 인민재판입니다. 한국당이 이른바 5.18 망언 3인방에 대한 징계 결과를 내놨지만 한 명만 제명이고 나머지 2명은 유예시켰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 터져나오는 비판을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인민재판식 요구라고 표현했습니다. 망언 파문이 터졌을 때 남이당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입장을 취했다가 뒤늦게 고개를 숙였지만 인민재판 발언 때문에 사과의 진정성까지 의심받게 됐습니다. 독재 정권 시절 정권에 불리한 사건이 터지면 북한 소행, 간첩 소행이었고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면 인민재판이었습니다. 인민재판. 빨갱이 적개심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5.18 북한군 개입 주장과 본질은 같습니다. 한국당 일각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인민재판의 희생양이라고 합니다. 북한과 연합한다는 노골적인 주장도 서슴지 않습니다. 한국당이 끌어안겠다는 태극기 부대, 그들의 집회가 열릴 때마다 나부끼는 성조기, 그들이 신봉하는 미국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뉴스 오늘도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주요 뉴스부터 정리합니다. 오늘 아침 수도권에서 출근길 지각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기상청의 빗나간 예보 때문이었습니다. 흩날리는 수준이라던 눈이 도로에 쌓였고 수정한 예보마저도 틀렸습니다. 실황 중계도 못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경기 북부 등에 내려진 대설주의보도 눈이 한참 쌓인 뒤에 내려진 뒷북특보였습니다. 육군의 차기 다연장 로켓포 천모를 만드는 한화대전 공장의 폭발 사고는 청년 노동자 3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들 중 1명은 갓 입사한 인턴으로 확인됐습니다. 합동수사본부가 감식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발화 원인은 찾지 못했습니다. 9달 전에도 같은 공장에서 5명이 숨진 폭발 사고가 있었던 만큼 사후 대책에 대한 책임도 더 강하게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른바 황제 보석 논란으로 7년여 만에 다시 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두 번째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이 횡령 액수를 조정하라, 특정 혐의를 다시 판단하라며 두 차례 사건을 환송시키면서 형량은 최초 4년 6개월에서 2016년 3년 6개월로 이번에 다시 3년으로 줄었습니다. 시인 고은 씨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곧 나옵니다. 고은 시인은 자신이 여성 문인들을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1년 전 의혹 제기자들을 상대로 1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몇 해 전 논란을 일으켰던 이른바 난방비 영원 아파트가 또 나왔습니다. 한 단지의 거의 절반에 이르는 가구는 난방비가 0원이었고 다른 집들은 반대로 난방비가 2배로 뛰었습니다. 문제는 계량기 건전지 교체에 있었습니다. 건전지를 바꾼 가구는 난방비가 2배, 방치한 가구는 제로였습니다. 더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과 관련해 이종명 의원 제명 결정을 내렸지만 후폭풍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4당은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 유예를 비판했고 의원 140여 명은 긴급 토론회를 열어서 5.18 특별법 개정 논의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염혜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과 야 3당의 공동 행동이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의 징계 수위가 여야 4당이 요구하는 것에 못 미쳤기 때문입니다. 여야 4당은 계속해서 한국당 의원 3명 모두의 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18 유공자이기도 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980년 광주의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죄라며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군 개입 등 허위 사실 대부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퍼지는데 구글이 이를 방치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80년대 광주의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단 말입니까? 정치적으로 이용할 사안이 아니고 그런 짓을 하면은 정말로 죄를 받습니다. 더 이상 안 하기를 바랍니다.
또 오전에는 여야 4당 의원 143명이 공동 주최하는 긴급 토론회도 열렸습니다. 한국당을 규탄하고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금지하는 개정안을 만들기 위한 자리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당헌 당규를 변명 삼아서 징계를 유예한 건 한국당다운 조치였다고 꼬집으면서 해당 의원들을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그러겠다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국회의원은 우리 국회가 민주주의의 전당인 만큼 민주주의를 이렇게 정면으로 부정하는 국회의원으로 놔둘 수가 없는 겁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20대 국회가 단호히 대처하지 못한다면 극우 세력의 망동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화당은 내일 광주 금남로에서 범시민 걸기대회를 여는 등 총력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윤소아 원내대표도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 천박하다고 개탄하면서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빨리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판에 대해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당헌 당규를 무시하고 즉시 징계하라는 여야 4당의 요구는 도가 지나치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절차를 미룬 것일 뿐 김진태, 김술래 의원이 설령 전당대회에서 당선되더라도 당 윤리위원회는 징계 절차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밟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염혜원입니다.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3명의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들이 오늘 첫 번째 TV 토론에 나섭니다. 조금 전에 시작됐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 논란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까지 주요 쟁점을 놓고 격돌이 예상됩니다. 지금 토론회 현장 잠시 가보겠습니다. 회의를 열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진정성이 담긴 지금은 오세훈 후보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토론은 시작이 됐고요. 황교안 후보가 앞서서 발언을 했고 이어서 오세훈 후보가 발언을 하고 있는 순서입니다. 아시다시피 다른 한 명의 후보는 김진태 후보죠. 어쨌든 김진태 후보는 당초 어제 한국당 징계에서 제명 등의 결과가 나왔으면 이번 레이스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만 징계가 유예되면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한국당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와 TV토론회 일정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죠. 지금 합동연설회와 TV토론회는 이른바 징검다리 방식으로 일정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합동연설회를 하고 또 TV토론회하고 이런 식으로요. 어제 대전에서 첫 번째 합동연설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모레인 일요일 두 차례에 걸친 토론회가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월요일에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대구에서 합동연설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합동연설회는 21일 다음 주 목요일 부산 그리고 22일 경기도 마지막 합동연설회는 경기도 성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TV토론회는요. 오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TV토론회 외에 유튜브로 방송되는 일요일 토론회가 있고요. 그리고 화요일 19일 그리고 20일 수요일 또 21일 목요일과 23일 토요일에 TV토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할 때 보신 대로 지금은 한국당 당권 주자들 첫 번째 TV토론이 진행되고 있지만 어제는 합동연설회가 열렸습니다. 5.18 망언 파문을 일으킨 당사자들이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기 때문에 어떤 발언을 했을지 주목됐지만 사후 평가는 역시였습니다. 어떤 발언들이 나왔는지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을 잡고 한박웃음을 짓는 것도 잠시 자유한국당 첫 합동연설회에선 불꽃 튀는 공방전이 오갔습니다. 기호 1번 황교안 전 총리는 일단 원칙론. 문재인 정권이 총체적 난국이라며 자유한국당의 빅텐트 속에 보수 진영이 뭉쳐야 하고 이를 위해 한국당 내부적으로 서로에게 생치기를 내서는 안 된다며 자신을 향한 검증 공세 차단에 나섰습니다. 우리 당부터 하나가 돼야 합니다. 자유우파 진영 모두가 자유한국당의 빅텐트 안에 똘똘 뭉쳐야 합니다.
큰절로 인사한 오세훈 전 시장은 황교안, 김진태 후보 같은 이념형 지도자로는 총선 필패라며 개혁 보수로 중도 무당층을 껴안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감한 화두인 박근혜 전 대통령 극복론까지 끄집어내는 전공법을 택했습니다. 불행하게도 두 분을 보면 어쩔 수 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납니다. 총선 필패입니다. 5.18 파문 관련 징계가 유보돼 경선 레이스를 이어가게 된 김진태 의원은 탄핵 정국 때 당에 없었던 나머지 두 후보를 겨냥해 자신은 촛불 정국에도 당을 지켰다며 애국 세력과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촛불에 놀라 다 도망갈 때 당을 지킨 사람 누굽니까? 애국 세력과 우리 당이 힘을 모아 어깨동무를 하고 최고위원 후보 일부는 목소리 큰 태극기 부대에 호소하듯 우경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저 정복 주사파 문재인 정권을 탄핵시키지 못하면 자유대한민국은 멸망하고 적과 통일이 되어 북한 김정은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이에 제동을 거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진태 데리고 좀 우리 당을 나가달라! 이래가지고 수권 정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대한애국당입니까? 5.18 망언과 이른바 박심 논쟁으로 가뜩이나 뒤숭숭한 한국당은 인사말에 나선 김병준 위원장이 거센 야유를 받는 등 위태로운 민낯도 노출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수백억 원대 배임 횡령과 법인세 포탈 혐의로 구속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두 번째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건강 문제로 풀려났다가 황제 보석 논란으로 다시 구속된 이 전 회장은 이번에도 실형을 면하지는 못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죠. 강희경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네, 비록 실형이지만 파기환송 두 번의 형량이 뚝 떨어졌습니다. 판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이 전 회장의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그룹 간부들과 조직적으로 가담해 회사 돈을 빼돌리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쟁점이 됐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범행 이후 포탈 세액 7억 원을 국고에 반환한 만큼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회장은 회사 돈 500억 원을 빼돌리고 주식과 골프 연습장 등을 헐값에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2011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법인세 9억 3천여만 원을 포탈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는데 오늘 법원은 이 부분만 따로 선고하라는 대법원 취지에 따라 판결문에 분리해 적었습니다. 이 전 회장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건 오늘로 6번째입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016년 대법원이 횡령액을 다시 정하라고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이듬해 징역 3년 6개월로 형량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이 전 회장의 혐의 가운데 법인세 포탈 부분은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내서 이번 판결에 이르게 됐습니다. 지난해 이 전 회장은 황제 보석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는데요. 간암 수술과 지병을 이유로 석방됐지만 건강 문제를 호소했던 이 전 회장이 술집을 오가는 모습이 포착되며 다시 구속된 겁니다. 이에 대해 이 전 회장은 지난달 결심에서 술집에는 간 적도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3년 실형 선고는 대법원의 파기 취지에 따른 것인 만큼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면 이 전 회장의 형량은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횡령과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이 재판장 교체 이후 오늘 처음 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 기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은 형사 1부 재판장은 이번 달 법원 인사이동으로 기존 김인겸 부장판사에서 정준영 부장판사로 교체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 이유를 검토하고 핵심 증인들에 대한 구인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78세의 고령과 지병으로 구치소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했습니다.
어제 한화 대전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젊은 노동자 3명이 숨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9달 만에 반복된 이번 폭발 사고는 현장의 허술한 안전관리 실태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이문석 기자. 네, 대전입니다. 네, 지금 현장에서 합동 감식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전 9시 반부터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업안전관리공단 등이 현장을 합동 감식하고 있습니다. 폭발 사고 원인과 안전관리 과정의 회사 측 과실 부분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은 어제 내부 CCTV 화면에서 폭발이 일어나기 직전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추진체에서 코어라고 불리는 부분을 분리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 폭발이 일어나 작업장에 있던 3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3명 모두 20, 30대 젊은 노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인턴 사원도 1명 포함됐더군요. 회사 측에서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네, 현장에서 숨진 3명 중 2명이 20대였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이 입사 한 달 된 인턴 사원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한화 관계자는 어제 인턴 사원이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 같이 있었던 것이지 위험을 전가하거나 위험 장소에 신입 사원만 배치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화 측은 출입 기자들에게 인턴 사원이 직접 작업한 게 아니라 참관하고 있었다며 어제와는 조금 다른 설명을 했습니다. 인턴 사원의 역할도 생산직이 아니라 품질관리부서 소속 수습사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작업하러 들어간 게 아니라 교육 차원에서 지켜보러 갔다는 해명인데 정작 이 인턴 사원 교육을 담당한 멘토 사원은 사고 때 작업장 밖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말이 맞는다면 3인 1조로 진행되는 추진체 코어 분리 준비 작업에 교육을 담당한 멘토 사원은 현장에 없었고 인턴 사원이 3인 가운데 1명으로 작업에 참여했다는 뜻이어서 이를 과연 참관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폭발 사고가 난 한화 대전 사업장. 지난해 5월에도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그때는 5명이 숨졌어요. 그리고 사고 뒤에 이루어진 특별 감독에서 500건 가까운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던데 또 희생을 막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무려 486건이나 적발됐습니다. 사업장 내 위험물질 취급을 관리하는 보건관리자는 단 1명뿐이었고 안전교육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화약류와 산화제 같은 위험물과 유해 화학물질의 위험성 고지도 부적절했습니다. 또 설비와 도면이 일치하지 않거나 추락 방지 시설 같은 현장의 안전조치 부족 등 위반 사항이 수두룩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YTN 이문석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사고가 난 한화 대전 공장에서는 지난해에도 그야말로 똑같은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회사는 그때도 안전관리 강화를 약속했지만 인명사고의 재발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상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한화 대전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는데 원인은 안전관리 소홀이었습니다. 이번 폭발 사고 역시 바로 그 공장에서 일어났습니다. 노동자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군수품을 생산하는 국가보안시설로 화약이 폭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에도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고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한 우리 직원들, 고인이 된 직원들과 그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애도와 깊은 사과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화 측은 지난 사고 이후 안전대책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폭발로 인한 사망사고는 이번에도 막지 못했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또다시 폭발 사고가 발생한 한화 대전 공장에 대해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특별감독에 들어갔습니다. 대전시는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이번 계기로 좀 더 한화가 투명하게 내부 시설을 공개하고 시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대형 공장에서 폭발이 잇따르자 주민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정부가 어제 인공 임신 중절, 즉 낙태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간 5만 건의 낙태가 행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온라인 표본 설문조사를 토대로 분석해서 도출한 수치로 2010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입니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해묵은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낙태 수술이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특성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수치라고 주장합니다. 낙태 규모 확인보다 현실과 동떨어진 법 개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반면 종교계는 태아의 생명권 존중 차원에서 낙태죄 폐지나 완화에 줄곧 강하게 반대해왔습니다. 현행법은 낙태의 경우 임신부와 의사 모두를 범죄자로 규정합니다. 임신한 여성의 낙태를 처벌하는 자기 낙태죄와 수술한 의료인을 처벌하는 동의 낙태죄가 있고 의료인에 대한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낙태가 허용되는 예외가 규정돼 있지만 그것도 임신 24주 이내로 제한됩니다. 24주 이내에 한해서 유전적인 문제나 성폭행에 의한 임신 등 특별한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현실에 맞게 수술이 허용되는 예외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문외아 등 태아에게 심각한 이상이 있어서 출생 후 생존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등을 강조합니다. 의료계에서는 헌법재판소를 통해 낙태죄의 위헌을 확인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낙태를 도운 죄로 처벌을 받은 조산사가 헌법 소원을 제기했지만 2012년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족수 부족으로 합헌이 나왔을 뿐 재판관의 의견은 4대4로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이후 2017년에는 낙태 혐의로 재판받는 한 산부인과 의사가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그동안 재판관 교체 등으로 심리가 지체돼 왔지만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 합헌 결정 이후 헌재는 7년 만에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까요? 현실과 생명권 어느 쪽에 비중을 두게 될지 이르면 다음 달쯤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보와는 달리 오늘 새벽 서울에 갑자기 눈이 내리면서 출근길 교통이 혼잡을 빚었습니다. 적설량은 1-2cm 정도였지만 틀린 예보 탓에 대비가 안 되면서 혼란이 커졌습니다. 박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다서다 거북이 운행을 하는 차량들. 눈 내리는 도로가 꽉 막히면서 서울 시내 도로 곳곳이 마비됐습니다. 출근 시간에 늦을까 직장인들은 미끄러운 눈길 위를 달려야 했습니다. 예보했었던 것보다 눈이 많이 와서 차도 너무 많이 막히고 원래 9시 반까지 갔어야 됐는데 지금 더 늦어서 지각하게 생겨서 불편해요. 아침에 가벼운 눈날림만 있을 거라는 기상청 예보는 어긋났습니다. 새벽부터 기습적으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제때 도로 제설 작업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혼란은 시민들의 몫이 됐습니다. 예상치 못한 많은 눈이 내리면서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은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으로 몰렸습니다. 정류장과 역마다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회사가 지하철로는 갈 수가 없어서 버스 기다리고 있어요. 50분 정도 생각하는데 조금 더 일찍 나왔어요. 종로가 병원에 가려고 그러는데 길이 막혀서 지하철 타러 온 거예요. 평년보다 눈을 보기 어려웠던 이번 겨울. 갑작스레 내린 눈은 1-2cm에 그쳤지만 틀린 예보와 뒤늦은 제설 작업으로 불편만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청량리 농수산물 시장에 있는 점포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한때 일부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눈 때문에 혼잡해진 출근길에 불편이 더해졌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시커먼 연기 기둥이 흩날리는 눈발을 뚫고 솟구칩니다.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점포 지붕 위에 올라가 진화 작업을 벌입니다. 아침 8시 40분쯤 청량리 농수산물 시장에서 불이 난 겁니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연기가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선 다급하니까 저도 윗사람한테 보고하고. 소방당국은 불이 빠르게 번질 것을 우려해 담당 소방서 인력을 총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소방관 150여 명과 중장비까지 투입돼 1시간 반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상인 등 6명이 대피하고 점포 3개가 불에 탔습니다. 화재로 출근 시간대 교통 혼잡도 잇따랐습니다. 시장 안 차량 통행이 통제되면서 시장 입구와 맞닿은 큰 길에서도 정체가 이어졌고 도심으로 들어가려는 차들이 지하철 제기동역 부근
1km가 넘는 구간에서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답답하시니까 그 신호가 아닌데도 막 들어오시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평안시 그쪽 지나가는데 5분 정도 걸리는데 30분 정도는 걸렸어요. 갑작스레 내린 눈에 꽉 막힌 도로. 도심에 있는 시장에서 불까지 나면서 이래저래 힘든 금요일 출근길이었습니다. YTN 이가국입니다. 아파트에 살면서 보일러를 틀었는데도 우리 집 난방비가 영원히 나왔다면 모른 척 넘어가는 게 맞을까요? 몇 해 전 뜨거운 논란이 일었던 난방비 영원 아파트가 올겨울 또 나왔습니다. 어찌 된 사연인지 한동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양천구 신월시형 아파트. 한 입주민의 12월분 관리비 고지서입니다. 저렴하다는 지역 난방인데도 난방비가 무려 19만 원. 사용량이 1년 전과 같은데도 난방비가 2배 넘게 많이 나온 집도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난방비가 한 10만 원 정도 단가로 나오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난방비 단가가 13만 원, 14만 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사용성은 똑같거든요. 근데 단가만 오른 거예요. 단가가 오른 이유를 관리사무소에 물었습니다. 난방비가 아예 영원 나온 집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한 달에 하나씩 검침을 하지 않습니까? 검침을 했는데 개치가 안 되는 세대가 제로 세대가 많다고 그래요.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한두 집이 아니라 900가구, 전체의 절반에 달합니다. 총 사용량은 비슷한데 영원히 나온 집이 많다 보니 나머지 가구의 단가가 올라간 겁니다. 왜 영원히 나왔을까? 이유는 계량기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이렇게 외부에 있는 검침기로 난방 사용량을 측정하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확인해봤더니 이렇게 검침기에 아예 불이 들어와 있지 않은 세대도 다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계량기가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겨울 영원히 나왔던 한 집은 계량기 건전지를 교체하자 올해 15만 원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저기 뭐 배터리 갈고 나서 이게 난방비가 또 확 오르셨다고. 네, 최근에 최고 지금 우리 처음이에요. 이번에. 새로 설치한 지 10년이 지나다 보니 고장이 났거나 일부러 방치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9억 원을 들여 모두 교체하는 건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과거 난방비를 기준으로 영원히 나온 가구에 요금을 부과하는 것도 일부 주민이 반발한 상황. 내 돈 한 푼 아끼려는 얌체 심포 탓에 피해는 고스란히 이웃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네, 아파트 난방비 영원은 이른바 난방열사 배우 김부선 씨의 폭로로 이미 지난 2014년에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경찰과 정부, 국회까지 나서 원인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5년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대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차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4년 배우 김부선 씨는 동네 주민과 격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싸움의 발단은 김 씨의 아파트에서 일부 가구 난방비가 영원히 나왔다는 것. 소장이 20만 원 주고 계량기를 고치지 말고 그냥 쓰라고 해서 굉장히 달콤한 유혹에 넘어갔고. 이후 난방비 문제는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하며 배우 김부선 씨를 난방 열사로 등극시켰고 경찰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정부 또한 전국 아파트를 모두 조사해 난방비 영원히 나온 5만여 가구 가운데 6천여 가구의 계량기가 고장나 있었다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관리 주체가 영원히 나오면 즉시 그 세대를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 하지만 처벌이나 개선책 추진은 아파트 재량으로 넘겨졌고 김부선 씨 아파트 수사도 조작 흔적이 없다는 이유로 전 관리소장만 입건한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거를 고장을 냈다거나 배터리를 빼거나 이러면 이제 적사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봉인이 다 그대로 다 있기 때문에 봉인이. 국회에서 계량기를 위변조할 경우 처벌하겠다며 앞다퉈 내놓은 법안들도 기한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난방 기록을 조작하게 되면 처벌적으로 강화를 해서요. 양심을 속여서 이웃 주민들에게 그 관리비를 떠넘기는 행위, 이것을 형사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난방비 논란. 5년이 지났지만 난방비 영원히 나오는 아파트는 여전히 전국의 11만여 가구에 달하고 계량기가 고장난 집은 12,000여 가구로 오히려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평생 사랑과 나눔을 몸소 실천했던 김수환 추기경 선종 10주기를 앞두고 고인의 삶과 정신을 기리는 행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 명동 대성당에서는 추모 미사가 올려집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2월 16일 김수환 추기경이 하늘의 부름을 받은 날, 쌀쌀한 날씨에도 명동 성당에 마련된 빈소에 추모 행렬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10년이 지나 명동 성당 한켠에서 열린 추모 사진전에 고인을 그리워하는 발걸음이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10년 사이에 잊고 지낸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해요,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신부님에 대한 애도의 마음이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김수환 추기경의 생전 모습을 보고 육성을 들으며 평생 거룩한 바보로 살았던 고인의 삶과 영성을 다시 돌아봅니다. 추기경님이 당신을 바보라고 하신 것, 특별히 말년에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정신을 왜 그러셨는가를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도 조금은 좀 바보까지는 안 가더라도 조금은 어수룩해지고 좀 조금은 손해보면서 살면 어떨까. 선종 10주기를 앞두고 김추기경의 어린 시절을 다룬 영화도 제작에 들어갑니다. 내년 개봉될 영화 저산 너머에는 배우 강신일과 이양나 등이 출연하고 어린 시절 김수환 역은 공개 오디션으로 뽑을 예정입니다. 김수환 추기경의 어린 시절 모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잃어버렸던 동심과 어떤 형성을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습니다. 김추기경의 성장 과정을 담은 고 정채봉 작가의 바보 별님 개정판도 함께 출간됐고 그의 사랑과 나눔 정신을 기리는 LP 앨범도 나왔습니다. 선종 10주기 당일인 내일은 명동 대성당에서 염수정 추기경 주례로 추모 미사가 봉헌됩니다. 유품 전시와 토크 콘서트, 기념 음악회 등이 잇따라 열리며 종교와 이념을 뛰어넘어 한평생 정의와 사랑을 실천했던 김수환 추기경의 정신을 되새깁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더 뉴스 60초 뒤에 이어집니다. 금요일 더 정치는 지난 한 주 동안 정치권에서 벌어진 다양한 일들 중에서 문제의 장면, 문제의 발언 등을 출연자들이 직접 선정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주고받는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장면 선정과 토론, 젊은 정치인들이 함께합니다. 이번 주 한국당 관련 사안이 많았지만 이른바 토건 좀비와 여당판 일배도 이목을 당깁니다. 고운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그리고 시사평론가 장예찬 서든포스트 정책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청년 정치인이 선정한 문제의 장면, 첫 번째 장면부터 보겠습니다. 네, 당 나간 윤리를 찾아주세요라는 제목이 부여됐고요. 장예찬 실장께서 선정하셨습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윤리도 실종이 되어 있고 명분도 실종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극단적으로 나타내는 장면 같고요. 사실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5.18 망언으로 당 징계위 윤리위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을 보자면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만 제명 결정을 내렸고 김진태 의원이나 김순례 의원 같은 경우는 각각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기 때문에 징계를 유예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김진태 의원의 지지자들이 윤리위에 심각한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윤리위가 자꾸 도망을 가면서 열렸어요. 처음에 열리기로 했던 장소가 아니라 윤리위원장도 모르는 장소에서 김진태 의원 지지자들이 피해서 열렸다. 이런 모습만 봐도 지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소수의 어떻게 보면 목소리 큰 지지자들, 이를테면 극우적인 태극기 세력에게 휘둘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 참 우려스럽고요. 전당대회 출마를 이유로 징계를 연기했지만 사실상 징계를 안 하겠다는 뜨뜻미지근한 결정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5.18 망언 이후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또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해당 행위에 대해서 징계를 가하는 대상이 아무도 없다는 점, 한국당이 과연 이 보수 통합으로서 문재인 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지 이런 모습 보면 참 많이 아쉽네요. 조금 전에 나왔던 그 사진에 김진태 의원 옆에 있던 인물이 김영종 윤리감사위원장이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것이 뭐 무슨 거래를 했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상징적인 장면이어서 픽을 해주신 거죠. 네, 그러나 좀 부적절하긴 부적절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윤리위가 열리기 전에 지난 13일 자유한국당 선관위 전체 회의에서의 모습입니다. 자,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고 위원장은? 사실상 윤리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된 바가 없고 자유한국당의 리더십 부재로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윤리위원회와 지금 5.18 망언 3인방 짝짝꿍 봐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명을 당한 이종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잦은 탈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네. 사실상 국회의원직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누구도 다치지 않은, 즉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결과를 윤리위원회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방기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그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안 한다는 아니고 전당대회 이후로 유예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결국 안 할 걸로 예상하십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실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네. 그 부분이 지금 텅 비어있는 부분이 아닌가 봅니다. 네. 자, 두 번째 장면도 한국당 전당대회와 관련된 장면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이 장면은 고은영 위원장이 골라주셨군요. 네, 어제 첫 번째 합동 토론회에서 굉장히 쇼잉을 여러 가지로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멘트로 자신이 없으면 그 재미가 없다. 전당대회나 이런 합동 토론회 부분에서 재미가 없고 진퇴 없으면 진퇴 양난이다. 이런 식으로 사실상 5.18 부분에 대해서 망언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라든지 모습을 보이는 부분이 전혀 없어서 이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나라고 해서 좀 뽑아봤고요. 사실 이런 모습이 좀 어리둥절할 정도입니다. 전 국민적인 어떤 공분을 사고 있는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공감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면서 김진태 의원이 만약에 지금 당권 주자로서 대표로서 선출이 된다면 사실 내년 총선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없으면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재미있다는 상황, 그것으로 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5.18 망언 파동으로 혼란스러운 이 전국을 재미있다라고 표현한 그런 겁니까?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징계 유예가 됐지만 본인은 전당대회 이후에 설령 당대표가 자신이 안 돼도 징계를 크게 안 받을 자신감이 보이는 것 같아요. 실제로 황교안 전 총리 지금 매우 유력한 후보 아니겠습니까? 연일 보수 통합을 강조하고 있는데 당대표가 된다면 통합을 이유로 징계, 솜방망이 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저는 농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명 처리를 받은 이종명 의원도요. 실제로 제명이 되려면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들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한국당 네, 한국당 내부에서도요. 그러나 과연 제명이 될 것인가? 한국당 다른 의원들이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나서면서 저는 이종명 의원도 당내에서 제명이 안 된다는데 제 돈을 걸 수 있다면 걸고 싶거든요. 그 정도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민심과는 동떨어진 우리 편 감싸안기가 도를 넘어섰다.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대정부 견제력도 깎아먹는 게 5.18 망언 이후로 야권 공조가 깨졌어요.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이 한국당을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는 힘이 오히려 약해지게 됐고요. 손혜원 의원의 국정조사도 사실상 5.18 망언 이후로 물 건너가게 생겼습니다. 심각한 해당 행위를 한 사이인데 당원 당규를 근거로 해서 제대로 된 징계를 내리지 않는 부분 저는 김병준 비대위원장 또 나경원 원내대표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네요. 지금 그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언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짚어주셨는데요. 조금 이따 녹취를 좀 들어보도록 하고 지금 조금 전에 좀 중요한 기사 하나가 들어와서 잠시 전해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법원이 시인 고은 씨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영미 시인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이런 판결을 내놨습니다. 조금 전에 나온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오후 2시 고은 시인이 최 시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1심에서 최 시인은 고은 시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994년 봄 고은 시인의 성추행 행위에 대해 최영미 시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있고 또 특별히 허위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사실상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이 사실이라는 그러한 취지의 판단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2008년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박진성 시인에 대해서는
공익성이 인정되지만 제보 내용이 진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2월이었죠. 최 시인은 괴물이라는 시를 통해서 고은 시인의 성추행 행적을 폭로했고 이후 박진성 시인 등의 관련된 추가 폭로가 잇따랐습니다. 이후 고은 시인은 자신에 대한 의혹이 허위라며 성추행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 등을 상대로 1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최영미 시인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없다. 그리고 박 시인에 대해서는 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조금 전에 한국당 전당대회 첫 번째 합동연설회에서 나온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언 얘기를 잠시 나눴습니다. 녹취 듣고 얘기 이어가죠. 가끔씩 심장이 좀 쫄깃쫄깃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저 없으면 재미없을걸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한국당에 김진태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진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 당대표가 될 때까지 확실히 밀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김진태 후보의 발언만 들어봤는데 이제 같이 윤리위에 회부됐다가 네. 뭐 똑같이 유예된 김순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문제되는 발언이 또 있었다고요? 네, 최고위원회 출마를 하셨는데요. 네. 전당대회 바로 직전 날에 오히려 이번 망원 사태로 인해서 자신의 인지도가 올라갔다라는 그러한 발언을 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네. 물론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좀 수습 중인데 네. 사실 앞서 본 김진태 의원의 그런 진정성 없는 전당대회 모습도 봤는데 김순례 의원의 이런 발언들처럼 전혀 자유한국당이 이 사태를 수습을 할 의도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네. 좀 보여지고 네. 사실 4.3을 겪은 제주에서도 이번 사태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주도의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 제명하라고 촉구안을 결의안을 공동으로 채택을 한 바도 있고요. 네. 이렇게 광주, 제주 이렇게 역사적 아픔을 가지고 있는 곳들의 어떤 국민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것이 아닌가 두 번째 심판을 곧 받게 될 것입니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장면 보겠습니다. 역시 한국당 전당대회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의 유턴은 무죄인가? 제목을 보니까 출마를 하기로 한 것, 보이콧에서 출마로 입장을 번복한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고 위원장이 픽했어요? 네, 좀 오세훈 그 당권 주자께서 좀 롤러코스터를 타셨죠. 이제 다시 망원 사태 이후에 그렇다면 개혁 보수의 가치를 본인이 지키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그 전당대회 보이콧을 했던 것을 철회를 하고 다시 이제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예. 이 와중에 저는 지금 이 사태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반가운 메시지다, 있어야 할 상식적인 선언이다라고 네. 좀 보여지긴 합니다만 진정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그리고 개혁 보수로서의 모습을 갖추려면 이번 그 징계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이후에 유예된 부분에 대해서 징계 수위를 높이겠다라는 명확한 입장과 재발 방지 그리고 진정성 있는 사과 리더십 부분을 분명하게 이번 전당대회 그리고 토론회를 통해서 보여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출마하는 쪽으로 그 보이콧을 번복한 자체는 크게 문제 없다고 보시는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장면 보겠습니다. 제목이 펠로시의 김칫국 경계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장해찬 실장께서 골라주셨습니다. 우리 어떤 내용입니까? 여야 대표 박미단이 지금 미국을 방문해서 민주당 하원 의장인 네. 펠로시 의장을 만났는데요. 사실은 뭐 자유한국당 정도를 제외하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껏 들뜬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예. 뭔가 빅딜이냐 스몰딜이냐 이런 말도 언론을 통해서 나왔고요. 획기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미국의 유력한 정치인 하원 의장이 찬물을 그야말로 확 끼얹어 버린 셈이죠. 이번 회담에서는 무엇보다 구체적 성과가 중요하다면서 예. 특히 1차 싱가포르에서의 회담은 쇼에 불과했다고 의미를 축소하기도 했었고요. 네. 펠로시 의장뿐만이 아닙니다. 실무대표인 비건 대표 같은 경우도 이 엄마 아빠의 훈육이 다르면 아기가 어떻게 되겠냐면서 이 남한이 미국보다 앞서서 남북 경협을 너무나 섣불리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냈거든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문희상 의장이나 이해찬 대표, 뭐 정동영 대표나 이정미 대표 등이 당황했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상대적으로 나경원 원내대표는 속으로 좀 미소를 지었던 것 같고요. 한국당의 입장과 비슷하기 때문에. 물론 펠로시 의장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앙숙이기 때문에 미국 간의 협상을 비관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너무 먼저 앞서서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북한과의 비핵화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 성과가 없는데 샴페인을 터뜨리는 걸 미국의 유력 정치인이 경계를 해줬다. 이런 점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장면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이런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지난번 저희 그 생방송 때 이렇게 동상이몽하는 것을 가장 큰 우려점으로 꼽았는데 역시나 그 장면이 좀 터진 것 같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이번에 그 회의에서 계속해서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찬성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사실상 계속해서 아주 조심스러운 협상을 해야 하는 정부와 국회의 입장, 여기에서 우리의 분열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우려했던 모습이 터졌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 장소에서 예를 들면 뭐 펠로시 의장에게 너무 그렇게 보지 마시라. 네. 이런 입장을 냈어야 된다 보시나요? 네, 공통된 이야기를 사실 전했어야 한다. 한국 측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사실 지금 뭐 비핵화를 통한 종전선언 몹시 단계적이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지금 그 국회 방미단이 여러 가지 뭐 샴페인을 터뜨렸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적극적인 국회 그리고 정부의 의지를 표력하는 그런 회의였다고도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에서 너무 분열을 일으키는 모습을 나경원 대표께서 보여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5번째 장면입니다. 문제 장면 씬 넘버 5. 타깃이 틀렸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사진이 있고요. 경사노위 합의 못해도 탄력 근로제 2월에는 처리한다. 권영 위원장이 골라주셨습니다. 네. 어제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지금 빈손국회 그리고 방탄국회 얘기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민생 현안과 정치적 과제들이 지금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실상 꺼내든 지금 하나 구출하겠다 꺼내든 것이 탄력 근로제에 대한 부분인데 과연 이것이 적절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대로 조금 패러디를 해보자면 경로사위 합의 못해도 탄력 근로제 2월 처리 이 부분을 정개특위 합의 못해도 선거제도 개편 2월 내 처리라는 그런 메시지가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탄력 근로제보다 선거제 개편이 더 시급한 현안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경로사위에서 여러 번 합의가 부결된 합의를 보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 지금 꺼내든다는 것은 사실상 노동계 측과의 신뢰 부분도 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 실장님, 그 탄력 근로제가 일단 개념이 뭔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디까지 와 있는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우선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 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연장 근무 12시간 해서 총 52시간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탄력 근무제를 적용하게 되면 기업이 예를 들면 매우 바쁜 시간에는 이 40시간보다 이상의 근무를 하게 하고요. 좀 상대적으로 한가할 때 근무를 좀 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이면 한 달, 아니면 3개월이면 3개월 동안 총 평균 노동 시간만 여기에 준수를 한다면 이 초과 할증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기업으로서는 바쁠 때 근로자들에게 좀 더 많은 연장 근무를 시키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요. 현재로서는 노사 합의에 의해서 3개월까지는 탄력 근무제 기간이 적용이 되는데 민주당 입장은 이것을 6개월로 연장하겠다는 것이고 자유한국당이나 경영계에서는 1년으로 연장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EU의 지침도 그렇고 독일이나 미국 같은 경우도 노사 합의가 있을 때 1년까지로 기준을 두고 있어요. 노동계에서는 민주당의 6개월 연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총량에서는 넘어가지 않는다. 52시간, 평균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노동계도 수용할 만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지금 노동 정책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임금과 시간 부분에 너무 매여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과연 말씀하셨던 미국, 독일, EU 국가 이런 국가와 비교해 탄력 근로제를 시행을 대폭하고 있는 국가와 비교해 우리나라의 노동의 질은 어떤가, 노동 환경은 어떤가, 그 나라만큼 높은 수준인가를 다시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노동의 질에 초점을 맞춘 노동 현안을 좀 현명하게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 뭐 일자리 질 평가 이런 부분에 OECD 그 지수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과도한 업무 시간에 근거한 직무 스트레스 지수 39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4위입니다. 이렇게 건강과 그 노동 환경 부문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는 그런 노동 정책을 좀 희망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은 나라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네, 과도한 나라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탄력 근로제 인정해주는 기간을 지금 3개월이라고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6개월 내지는 1년으로 늘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먼저 지금 한국노총, 그러니까 경로사위에 포함된 노동위원들의 입장은 사실상 그렇게 되었을 때 전체적인 1년의 실질적인 임금 수준이 더 낮아질 것이다. 7% 이상 낮아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모형에 대해서 발표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과도한 업무 시간을 통한 좀 노동자의 건강 악화 이런 부분이 크게 염려가 된다라고 이야기가 있었고 지금 뭐 어저께도 바로 대형 폭발 사고로 해서 노동자가 여러 명 이제 사망을 하는 그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의 근로기준법에 있는 야간 노동에 대한 제한 그리고 위험 노동에 대한 거부 이런 것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 시간으로만 노동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런 방향들은 좀 아예 시선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런 지적에도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탄력 근로제는 확대돼야 될까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인 민주당에서마저도 6개월로 확대를 하자. 문재인 대통령도 노동계의 양보를 촉구하고 있고요. 저는 우리 노동계가 양보를 안 해도 너무 안 해서 대통령을 참 힘들게 한다. 제가 보수를 자처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대통령의 고생이 참 이만저만이 아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민주노총이나 노동계의 태도를 보게 되면 경영계나 한국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1년 확대가 아니더라도 그럼 3개월과 1년의 중간인 6개월을 대안으로 민주당 그리고 민주평화당이 법안을 발의했거든요. 그런 양보도 안 하겠다는 것은 결국 나의 파이는 하나도 뺏기지 않겠다는 뜻이고 지금 정부 여당에서 6개월 확대를 급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연달아 뭐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경영자들과 미팅을 했잖아요. 청와대에서. 그런데 특히나 제조업체라든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급하게 생산 물량을 받게 되면 빨리 발주를 해서 기한을 맞춰야만 됩니다. 그 시간에는 부득이하게 연장 근로라든가 야근이라는 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의 기준으로는 그 모든 근무에 대해서 초과 할증 수당을 주게 되면 이 제조업체들 특히나 중소기업들, 하청업체들이 너무나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호소를 듣고 사실은 고용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여당이 고육지책으로 탄력 근로제 6개월 확대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자유한국당 입장을 받아라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도 민주노총이나 노동계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 애쓰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입장 정도는 노동계도 수용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 52시간 근로제가 이제 도입되면서 이 3개월의 예외 기간을 두는 것이 노동계의 양보였습니까? 아니면 당연한 거였습니까? 노동계의 양보였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경로사위가 민주노총이 경로사위에 참여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신뢰관계가 구축된 바가 없다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합의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2월 내에 빠르게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그 다음 경로사위를 꾸리는 데 있어서도 당연히 신뢰를 저해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고 또 그때도 민주노총이 양보를 하지 않았다라는 메시지를 또 보내지 않을까 크게 우려됩니다. 일단 3개월은 양보를 한 거라고 하고요. 이제 추가로 양보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의식 같은데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왜 꼭 노동자들만 양보를 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뭐 탄력근로제를 확대를 하면 기업 측에서도 뭐 조금 더 수당을 더 지급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정할 수는 없을까? 그런데 사실 최저임금에 최근 들어서 2년 사이에 매우 급격한 인상, 인건비 부담 같은 경우는 결국은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양보를 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고요. 정부의 방침이지만 주 52시간 근로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정부에서 기업들의 양보를 통해서 얻어낸 정책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경사노위, 그러니까 사회적 타협을 위한 대화 기구에도 참여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조차 안 하겠다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뭘 어디까지 맞춰줘야 되는지, 무조건 총파업을 하고 투쟁을 하면 정부가 백기를 들고 투항해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말 그대로 이런 탄력 근로제의 확대에 대해서 민주노총이 생산성 있는 논의를 하고 싶다면 우선은 그렇다면 경사노위 테이블에라도 나와서 정부 여당이나 다른 기업계 입장을 듣는 대화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사회가 결국은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도출해 나가야 되는데 나는 말은 안 하고 싸우기만 하겠다는 세력과 도대체 어디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저는 그 부분이 좀 개탄스럽습니다. 어떻습니까?
집회라든지 총파업에 대해서 이게 정당한 교섭의 방법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렇게 계속해서 이러한 강행하는 방법으로 노동 현안을 푸는 이런 그 스탠스를 계속해서 취한다면 사실상 이 앞으로도 경노위에 민주노총이 참여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자, 듭니다. 이 시점에서요. 지금 뭐 다른 것보다 두 분 말씀을 잘 알겠는데 이 시점에 여당 원내대표가 안 되면 2월 처리를 하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자세는 어떻습니까? 그 이유가 저는 홍영표 원내대표의 절박함을 좀 느껴요.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사실은 경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작년에 계속해서 고용률 지표가 매우 안 좋았죠. 예. 그리고 올해 1월에 이제 실업자가 나왔는데 19년 만에 실업자 최고라고 했습니다. 190만 명 돌파했다면서. 19년 만에 최고라는 실업자 수치를 접어든 이 여당 입장에서는 탄력 근로제를 확대하면서 기업들의 요구를 좀 맞춰주고라도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는 게 우선이다. 그만큼 지금 우리 중소기업이나 제조업에서 느끼고 있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오죽 절박했으면 홍영표 원내대표가 임시국회에 다른 게 합의가 안 돼서라도 탄력 근로제만큼은 통과시키겠다고 말을 했는지 그 발표 이면에 숨어있는 경제 문제의 절실함을 좀 노동계에서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건 어떻습니까? 탄력 근로제에 대한 입장은 좀 다르신 것 같은데요. 선거제 개편도 굉장히 급박한 현안이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선거제 개편도 저는 논의해야 될 입장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각 정당마다의 입장이 우선 너무 달라요. 국회의원 정족수를 늘리느냐 마느냐에 따라서도 아직까지 큰 틀의 합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야3당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정족수를 늘리자고 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현행 300명 정족수를 유지하자는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야3당이 그렇다면 이 여야 민주당과 한국당을 설득하는 게 먼저이지 설득도 안 됐는데 정족수부터 늘리고 보자고 하면 국민들 여론을 조사해봐도 정족수 늘리는데 찬성하는 국민들이 많지 않습니다. 과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정족수에 대한 합의부터 먼저 하는 게 그리고 그 부분은 정족수를 늘리자고 주장하는 야3당의 몫이 아닐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장면 보겠습니다. 장면이 하나 더 있었다고 하는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순서를 몰라서 먼저 7번째 장면 먼저 보고 그 앞선 장면도 보겠습니다. 자, 여당판 일배라는 제목이 붙었고요. 장해찬 실장이 골랐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 1일 국회 앞에서 분신 시도가 있었죠. 택시기사분의 분신 시도가 있었는데 그 장면을 보고 민주당 소병은 의원실의 7급 비서 이모 씨가 본인의 SNS에 이 분신 시도하신 분이 통구이가 됐다면서 비하를 했어요. 저는 이런 표현을 뭐 일베라던가 메갈 같은 극단적인 커뮤니티에서만 쓰는 줄 알았는데 현직 여당 국회의원의 비서인 분이 표현을 남겼다는 점에서 대단히 경악을 금치 못했고요. 해명을 요구하자 기자들에게 뭐 잘못은 했지만 처음에는 극우 세력인 줄 알았다고 하는데 아니 아무리 극우 세력이라도 통구이가 됐다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택시기사분들과 함께 사회적 대타협 TF를 만들고 여러 가지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요. 이런 물론 정치인이 아닌 정치인의 비서라고 하지만 국민을 무시하는 이런 발언 저는 매우 삼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비서관 밑에 7급 비서였더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 사안 어떻게 보셨어요? 이분은 이제 사직서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린 거죠. 저는 이렇게 국회에서 국민을 대변한다고 하는 대의기관들에 종사하는 분들께서 단식에 공감하지 못하고 분신에도 공감하지 못하고 목숨을 걸고 정치적 요구를 하는 국민들에게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하는 이 부분을 보면서 사실상 거의 참사의 수준이다. 매우 안타깝다. 이렇게 좀 남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한켠으로는 좀 짧게 평을 하자면 저는 국회에서 가진 국민을 보는 어떤 시선을 잠시 읽었습니다. 너무나 권위에 가득 찬 권위주의적인 그런 모습도 이런 보좌관의 망언에서 비서에서 좀 보여집니다. 예. 자, 그리고 장면 하나 더 보고 마무리하죠. 네. 토건 좀비의 4번째 부활 그리고 비행기 그림이 있습니다. 고은영 위원장이 골라주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 13일 부산 지역의 경제인 오찬 간담회 그리고 부산 지역을 방문하는 데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내려가서 이런 행사들을 좀 가졌는데 그 과정에서 동남권 신공항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걸려 있었던 부문인데요, 사업인데요. 이 부분을 총리실에서 조건부로 재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영남권 그리고 부울경과 대구 경북 시도지사들이 과거 10여 년도 더 전에 합의를 통해서 김해공항에 대한 새로운 신공항 사업을 추진해달라라고 합의를 해서 정부에 건의했지만 타당성이 전혀 없다라고 2011년, 2016년도에 이미 매겨진 바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좀 검토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요. 지금 내년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 타당성 면제 같은 경우에도 이 총선을 대비한 어떤 이런 사업이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타당성이 없거나 여러 가지 지역 문제로 여러 가지 보류가 됐었던 이 사업을 다시 꺼내드는 것 자체가 토건 좀비의 부활이 아닌가 좀 봅니다. 부활도 그냥 부활이 아니고 네 번째 부활이라는 거는 선거 때마다 이번이 네 번째 부활했다 이 말씀이시죠? 네, 대선 국면, 총선 국면에 항상 나왔던 카드들이고요. 그렇다면 평가를 해봐야 될 것이 시대가 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느냐라고 살펴보면 사실상 선거나 정치적 이해의 변동 이외에는 전혀 지역적인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상황 그런 명분은 없다.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신공항 부산에 필요합니까? 저는 웬만하면 정부를 비판하고 싶은 사람인데요. 여기 나오면 계속 정부 편을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시의적절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용이 될 수도 있지만 우선 한 가지 짚어드리면 이 김해공항은 이제 확장하는 쪽으로 결정이 나서 국토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죠. 근데 부울경에서는 이제 부산 가덕도에 신공항을 짓자. 대구 경북에서는 밀양의 신공항을 짓자인 건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좀 힘을 실어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김해공항 같은 경우는 수요 측면에서 인천국제공항이나 김포공항 정도를 제외하면 국내에서 수위를 다투는 공항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김해 시민들이 공항으로 인한 불편을 매우 많이 호소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 측면이나 주민들의 어떤 편리 복지 차원에서도 김해가 아닌 제2의 지역에 신공항을 지어야 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예타 면제를 결정 내린 것처럼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돌아보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이라면 사실 부울경 신공항 같은 경우는 이전 대통령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경북의 민심 때문에 차마 밀양에는 줄 수 없으니 가덕도에도 못 주고 그냥 김해공항 더 늘리자 이런 식의 저는 졸속 결정을 했다고 보거든요. 원점에서 검토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 저는 용기 있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뭐 신공항 찬반이 아니라 그냥 정치적인 전망 하나를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돌아오는 총선에 TK, PK 갈등 요소가 되지 않을까요? 물론 TK, PK 갈등 요소도 될 것 같고요. 그러나 만약에 이 영남권 신공항 추진이 안 되면요. 이번 예타에서 새만금 신공항 예타 면제 결론이 났잖아요. 광주나 무안공항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 공항 중에서 적자 순위 1위,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남권에 이렇게 수요가 충분한데도 신공항을 안 지어준다? 영호남 갈등이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호남 갈등이 더 커질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를 오는 중에도 야, 너 오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 이럴까 봐 가슴이 다 벌렁벌렁했습니다. 그래도 완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주 가지고 만족할 때가 아닙니다. 이번에 이 징계가 전당대회 마지막 날까지 보류만 된 겁니다. 그때 만약 당대표가 되지 않으면 이 김진태 이 당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매일 자고 나면 제가 죽고 있습니다. 또 죽고 있습니다. 저 살아서 이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 우파의 가치를 제가 지키는
겸손하고 절제된 용어로 앞장선 여전사가 되겠습니다. 믿어주시겠습니까? 당대표가 되지 않으면 이 김진태 쫓겨날 수도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자유우파의 가치를 제가 지키는 겸손하고 절제된 용어로 앞장선 여전사가 되겠습니다. 정치적으로 그걸 자꾸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망언을 하는데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진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럴 사안이 아닙니다. 그런 짓을 하면은 정말로 죄를 받습니다. 더 이상 안 하기를 바랍니다. 김진태와 김순애 의원은 징계를 위해받자마자 전당대 자리에서 또다시 자신들의 5.18 모독 행위를 희화하듯 자랑스럽게 떠들며 한치의 반성도 없는 후한무치한 장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허무맹랑한 가짜뉴스와 이념장사로 지지층을 결집하여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얕은 의도가 눈에 보일 뿐입니다. 이런 저급한 수준의 역사인식으로는 자신들의 건강한 당원들에게조차도 돌멩이를 맞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짓을 하면은 정말로 죄를 받습니다. 자신들의 건강한 당원들에게조차도 돌멩이를 맞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뉴스브리핑입니다. 경기도 안성에 이어 충청북도 충주 지역에 내려졌던 구제역 이동 제한 조치가 오늘 해제됐습니다. 이는 지난달 31일 충주 주덕읍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지 15일 만입니다. 축산방역당국은 충주에서 구제역이 확진된 이후 추가 발생이 없어 발생농가 반경 3km 밖 농장의 소와 돼지 등 가축의 이동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농가 3km 밖의 소, 돼지 등 우제류 축산농가 1,227곳의 가축에 대한 이동 제한이 풀렸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부산 양정동 도시철도 1호선 양정역 8번 출구 앞 도로 지하 1.5m 깊이에 있는 지름 90cm 상수도관이 파열됐습니다. 이 사고로 도로에 45m가량 균열이 생기고 물이 새면서 서면에서 시청 방향 2개 차로가 4시간가량 통제됐습니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도로를 응급 복구하고 균열이 생긴 이유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 기억하시죠? 외국인이 날린 풍등이 불씨가 돼서 전반적인 시설물 안전관리 부실까지 드러나는 계기였는데요. 앞으로는 석유 탱크 주변에 화재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리랑카인이 날린 풍등 불씨로 시작돼 40억 원 상당의 피해를 남긴 고양 저유소 화재. 화재 감지기가 없어 풍등이 탱크 옆 잔디에 떨어져 폭발로 이어지기까지 18분 동안 화재 사실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탱크에 설치된 인화 방지망까지 곳곳에서 뜯어져 있는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총체적 관리 부실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화재 예방시설이 미흡하고 감시가 소홀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오히려 풍등을 날린 외국인보다는 저유소의 안전관리자 책임이 더 크다는 게 여론입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유해 화학물질 보관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벌이고 합동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석유 저장 탱크 주변에 화재 감지기와 외부 불꽃이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화염 방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규정이 있어도 고양 화재 때 제 역할을 못한 인화 방지망의 규격과 교체 주기 기준도 생깁니다. 11년으로 너무 길다는 지적을 받은 석유 탱크 정기검사 이외에 중간검사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풍등 같은 소형 열기구를 날리지 못하도록 하고 어기면 벌금 200만 원도 물리기로 했습니다. 위험물질 저장 소유 사고는 큰 피해를 불러오기 쉽습니다. 따라서 예방과 대응, 제도와 기반 시설을 확충해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는 누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가스 저장 시설의 정밀 진단 주기도 차등화하는 등 안전 관리 기준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자본 잠식 사태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한진중공업이 부실의 원인인 필리핀의 수비크 조선소와 관련해 필리핀 은행들과 채무 조정에 합의했습니다. 한진중공업은 수비크 조선소 채권은행들과의 채무 조정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필리핀 채권은행들이 수비크 조선소 보증 채무를 해소하는 대신 출자 전환으로 한진중공업 주식 일부를 취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진중공업과 현지 은행들은 이 같은 합의 내용을 포함한 계획안을 이번 달 말까지 필리핀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부당한 내부 거래 같은 대기업 집단의 일탈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공정위가 금감원과 공조를 강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대기업 집단 등에 대한 공시 업무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업무 협약에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될 경우를 대비해 해외 계열사 현황 공시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앞으로 협약서를 개정할 수 있게 한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위탁 업무의 범위와 절차, 정보 공유의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전산 장애 등이 발생했을 때 절차와 책임 소재도 분명히 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의 의사 반영이 확대되고 안전 규정도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수직 증축 리모델링 관련 절차와 안전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 규칙과 하위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 내용은 우선 리모델링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해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 가능성을 조합원이 인지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위한 1, 2차 안전진단의 시험 방법과 계산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집안 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했습니다. 고려대가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1학기 개설 과목 수를 줄여서 학습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고려대 총학생회와 강사법 관련 구조조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학기 고려대 학부 개설 과목 수가 지난해보다 200개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총학생회 측은 개설 과목 수 감소는 강사 구조조정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며 재학생의 과목 선택권 축소는 물론 전공 과목 부족과 맞물려 진급, 교생 실습, 졸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학생들은 지난 12월 학교가 약속한 구조조정안 철회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만적 회유였다고 말하고 2019년 1학기 개설 과목 수를 작년 수준으로 회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아직 수강 신청을 시작하지도 않았고 다음 달 중순이 돼야 1학기 개설 과목에 대한 분반과 세부 조정이 이루어진다면서 강의 수가 200개 이상 줄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더 뉴스 1부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